1330년 5월 원나라의 수도 대도다도 현재의 베이징에서는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려 충수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는 훗날 고려 제31대 왕이 될 공민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생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 충수광은 원나라 황실의 눈치를 살피며 대도에 머물러야 했고, 어머니는 원나라 황실과 연결된 고려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나라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 속에 놓인 존재였습니다. 고려사 권 39 공민왕 세가에는 그의 출생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민왕은 충수광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명덕태후 홍씨이다. 경우년 1330년 5월 을축일에 원나라 연경옌징의 관저에서 태어났다. 이 짧은 기록 속에는 고려 왕실이 처한 비극적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국의 왕자가 고국이 아닌 종주국의 수도에서 태어나야 했다는 사실. 그것은 고려가 더 이상 독립된 왕국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어린 왕자는 왕기왕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기쁠 기치자를 쓴 이 이름은 언뜻 좋은 의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나라 황실이 하사한 이름이었습니다. 고려 왕실의 자제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스스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원나라 황제의 허락 없이는 이름 하나 바꿀 수 없는 것이 당시 고려 왕실의 처지였습니다. 이는 1259년 고려가 몽골에 항복한 이후 7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굴욕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대도에서의 유년 시절은 화려했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왕기는 원나라 황실이 나련한 저택에서 자랐습니다. 고급 비단옷을 입, 진귀한 음식을 먹으며 최고의 스승들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질이었습니다. 고려 사저료에는 고려 왕자들은 어려서부터 원나라 수도에 머물려 황실의 감시 아래 자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대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원나라가 고려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어린 왕기는 대도의 거리를 거닐 때마다 조국의 굴욕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고려에서 온 사신들은 원나라 관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고려의 공무를 실은 수레들이 끝없이 대도로 들어왔습니다. 금, 은, 인삼, 매, 말, 심지어 처녀들까지 바쳐졌습니다. 원사 고려전에는 고려는 해마다 금 100근, 은 1만 양, 포 5만 필, 말 1천 필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 기록일 뿐이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재물이 수탈당했습니다. 1337년 7살이 된 왕기는 원나라 황실의 수기수 외가 되었습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황제를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영광스러운 직책이었지만 실제로는 고려 왕실의 자제를 영구적으로 원나라에 묶어두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는 원나라 황제의 궁전에서 밤을 지새우며 황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고려사에는 왕기는 어린 나이에도 총명하고 침착하여 원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애는 축복이 아니라 더 깊은 감시를 의미했습니다. 1341년 11살의 왕기에게 첫 번째 정치적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충수광이 대도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형 충혜왕이 고려의 왕위를 이었지만 그는 방탕하고 포악하여 곧 원나라 황제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고려사 권 38 충혜왕 세가에는 충격적인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왕은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백성을 함부로 죽였다. 결국 충혜왕은 1344년 원나라 황제에 의해 폐위되고 유배되었습니다. 형의 폐위는 어린 왕기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려의 왕이라 해도 원나라 황제 한마디의 왕위를 잃고 기양을 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왕기는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원나라 귀족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혔고 동시에 고려에서 온 신하들을 통해 조국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묵은집에 실린 이색의 기록에 따르면 왕기는 어려서도 깊은 생각이 있어 보였고 말을 아끼며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예리했다고 합니다. 1348년 18살이 된 왕기는 마침내 고려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카 충무광이 어린 나이에 죽고 또 다른 조카 충정왕도 즉위한 지 불과 1년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고려 왕실의 혼란은 극에 달했고 원나라 황제는 대도에 머물고 있던 왕기를 고려의 새 왕으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원나라 황제가 왕기를 고려왕으로 삼았으나 이는 고려를 더욱 철저히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려로 향하는 길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왕기는 대도를 출발하여 요동을 거쳐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밟는 조국의 땅이었습니다. 고려사저료에는 정묘년 1351년 10월 왕기가 원나라에서 돌아와 개경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경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한영이 아니라 냉담함이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이 젊은 왕을 원나라의 꼭두각시로 여겼고 백성들은 또 다른 무능한 왕이 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공민왕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정의 실권은 원나라에서 돌아온 친원파 권문세족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철, 권겸 등 원나라와 혼인으로 연결된 가문들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왕의 명령조차 무시했습니다. 고려사 권 113 기철 열전에는 기철 일가는 원나라 황실과 인척 관계를 맺어 세력이 하늘을 찔렀고 왕도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왕은 자신이 왕이라는 이름만 가진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복은 원나라 양식을 따랐고 관리들의 이름은 몽골식이었으며 심지어 개경 거리에서는 몽골어가 더 흔하게 들렸습니다. 고려는 독립국이 아니었습니다. 원나라의 한 성곽과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밤이면 공민왕은 궁궐의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개경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굴욕과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대도에서 목격했던 조국의 치욕, 형이 폐위되던 날의 무력감, 원나라 귀족들의 오만한 눈빛, 고려 사신들의 비굴한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고려를
원나라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원나라는 강대했고 자신은 너무 약했습니다. 공민왕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힘을 축적하며 기회를 엿보기로 했습니다. 대도에서 배운 인내심과 관찰력을 총동원하여 조정의 세력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누구를 믿을 수 있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파악해 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고려의 역사서들을 탐독하며 선대 왕들의 실패와 성공에서 교훈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젊은 왕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독립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영원히 정체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강대한 제국도 언젠가는 쇠퇴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자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몽골의 그늘 아래에서 태어난 왕자는 이제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356년 공민왕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하던 원나라 제국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황하, 유역에서는 홍건적의 난이 거세게 일어났고 남쪽에서는 주원장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원사 권사십이 순제 본기에는 천하가 대란에 빠져 도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났고 조정은 이를 막을 힘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경의 궁궐에서 이 소식을 접한 공민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개혁의 의지가 마침내 표출될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는 신중하게 조정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원나라의 몰락 소식에 번문세족들은 불안해했지만 젊은 신진 관료들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고려사 권39 공민왕 세가 5년 조에는 왕이 원나라의 쇠퇴를 보고 자주독립의 뜻을 품기 시작했다.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민왕의 첫 번째 개혁은 상징적이면서도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1356년 3월 그는 조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원나라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관제를 옛 고려의 제도로 되돌린다. 이는 실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고려는 1270년 이래 86년 동안 원나라의 연호를 써왔습니다. 모든 공식 문서에는 원나라, 황제의 연호가 적혔고 이는 곧 원나라에 대한 복속을 의미했습니다. 고려 사저료 권 26에는 병신년 1356년 3월 왕이 원의 지정연호를 폐지하고 관제를 복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친원파 대신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하, 이는 너무 성급한 처사입니다. 원나라가 비록 쇠퇴하고 있다 해도 여전히 강대합니다. 만약 원나라가 이를 알게 되면 군대를 보낼 것입니다. 기철의 일족이 대표로 나서서 왕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단호했습니다. 과인이 왕위에 오른 것은 고려의 왕이 되기 위함이지 원나라의 변방 관리가 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나라를 되찾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민왕은 고지여 관복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몽골식 관복을 폐지하고 송나라 제도를 따른 고려 고유의 관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고려사 권 72 여복지에는 공민왕 5년의 왕이 명하여 몽골식 복장을 버리고 옛 제도를 회복했다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하나둘씩 새로운 관복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은 고려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왕께서 정말 원나라와 맞서려 하시는 것인가? 드디어 우리도 독립국이 되는 것인가?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356년 8월 공민왕은 가장 대담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쌍성 총관부 공격이었습니다. 쌍성 총관부는 현재의 함경도 지역의 원나라가 설치한 군사행정기구였습니다. 1258년 몽골이 고려 국부를 점령하면서 설치한 이래 거의 100년 동안 고려의 영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사 권여든한 병지에는 쌍성 총관부는 화주 허조 이북의 땅을 관할하며 원나라 관리가 파견되어 직접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민왕은 비밀리에 출정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유인우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하고 이자춘이 성계의 아버지와 함께 출병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고려사 권 111 유인우 열전에는 왕이 유인우에게 명하여 쌍성 총관부를 치게 했다고 나옵니다. 이 작전은 극비리에 추진되었습니다. 만약 원나라나 친원파에게 사전에 누설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1356년 10월 드디어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인우가 이끄는 고려군은 쌍성 총관부를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원나라는 내부 혼란으로 제대로 지원군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는 이때 21살의 젊은 무장이었는데 뛰어난 활솜씨로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태조실록 권일에는 이성계가 쌍성 전투에서 백발백중의 활솜씨로 적장을 사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달여의 전투 끝에 쌍성 총관부는 함락되었습니다. 거의 100년 만에 고려의 북방 영토가 회복된 순간이었습니다. 고려 사저료 권 26에는 경신년 1356년 11월 유인우가 쌍성 총관부를 함락하고 하주 이북의 땅을 회복했다고 승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개경에 전해지자 온 도성이 들썩였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고 사대부들도 감격했습니다. 공민왕은 이 승리로 진정한 자주군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쌍성 총관부 회복 직 공민왕은 더욱 과감한 숙청에 나섰습니다. 바로 친원파 권문세족의 핵심인 기철 일당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기철은 원나라 황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가문의 수장으로 그의 누이는 원나라 황후였습니다. 고려사 권 113 기철 열전에는 기철은 누이가 원나라 황후가 되어 세력이 극에 달했고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56년 12월 공민왕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측근 신하들과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충신 유숙과 이방시를 불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기철 일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원나라 황실과 연결되어 있어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 공민왕의 목소리에는 결연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1356년 12월 어느 날 밤 숙청이 단행되었습니다. 공민왕의 명을 받은 군사들이 지철의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고려사에는 그날 밤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삼경이의 쌍끙의 왕이 군사를 보내 기철, 권겸, 노책 등을 체포하여 죽였다. 기철이 저항하며 내 누이가 원나라 황후인데 감히 나를 죽이느냐고 외쳤으나 군사들은 왕명을 받들어 즉시 처형했다. 그날 밤 개경에서는 친원파의 핵심 인물 40여 명이 숙청되었습니다. 100여 년간 고려를 지배해온 친원 권문세족의 시대가 피로 얼룩진 밤과 함께 막을 내린 것입니다. 고려사저료에는 이날 밤의 숙청으로 원나라의 세력이 고려에서 크게 약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경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원나라가 군대를 보내 보복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원나라가 공건적의 난으로 고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나라는 형식적인 항의만 했을 뿐 군사적 조치는 취하지 못했습니다. 개혁은 계속되었습니다. 공민왕은 관제 개혁에 이어 관직명을 모두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식 관직명인 다루가치 나루 화출, 필자치 비도출 등을 폐지하고 고려 고유의 관직명으로 환원했습니다.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원나라의 간섭기구도 폐지했습니다. 고려사 권 76백관지에는 공민왕이 몽골식 관제를 모두 폐지하고 충렬왕, 이전의 제도로 복구했다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 개혁은 당연히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친원파는 물론이고 심지어 일부 중립적인 대신들조차 왕의 개혁 속도를 우려했습니다. 전하, 너무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십니다.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관리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로 대신들의 간언이 이어졌습니다. 공민왕도 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원나라가 다시 힘을 회복하기 전에,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기 전에 개혁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촛불 아래에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고려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가? 1358년 공민왕의 개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원나라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을 넘어서 고려 사회 전체를 개혁하려는 더 큰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패한 권문세족의 토지를 환수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백성들을 해방하며 과거 제도를 정비하여 인재를 등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컸습니다. 100여 년간 굳어진 사회 구조를 단 몇 년 만에 바꾸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온갖 방법으로 개혁을 방해했습니다. 백성들은 변화를 환영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이 나아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공민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나라의 쇠퇴라는
역사적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개혁이 성공하면 고려는 진정한 독립국으로 거듭날 것이고, 실패하면 자신은 물론 고려 전체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주를 향한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360년 공민왕의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개경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친원파 권문세족을 숙청한 이후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왕은 이 자리를 새로운 세력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바로 신진사대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진출한 젊은 지식인들로 성리학을 공부하며 새로운 이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려사 권칠 13 선거지에는 공민왕이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인재를 널리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진사대부의 대표적 인물은 정몽주였습니다. 1337년에 태어난 그는 1360년 23세 나이에 성균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사 권백십칠 정몽주 열전에는 정몽주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성리학의 조예가 깊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교, 경전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 주자의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며 현실 정치에 적용하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정몽주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았습니다. 1362년 왕은 정몽주를 불러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왕의 물음에 정몽주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전하,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도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 백성을 근본으로 삼으며 부패한 관료를 숙청하고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묵은집에 실린 이색의 기록에 따르면 이날의 대화가 공민왕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은 이색이었습니다. 1328년생인 그는 정몽주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역시 신진사대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색은 1348년 원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한 경험이 있었고 성리학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고려사 권백십칠 이색 열전에는 이색은 학문이 깊고 문장이 뛰어나 당대 사림의 종장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제자들을 양성하며 신진사대부 세력의 사상적 기반을 다지는 스승의 역할을 했습니다. 1363년 공민왕은 이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인사였습니다. 성균관은 고려 최고의 교육기관이었고 그 수장을 신진사대부로 임명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고려 사저료 권위 17에는 왕이 이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아 인재 양성을 맡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색이 성균관 대사성이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성리학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성균관의 학생 수가 늘어났고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도전, 조준, 남은, 윤소종 등 훗날 조선 건국의 핵심이 될 인물들도 바로 이 시기에 성균관에서 공부하며 신진사대부로 성장했습니다. 묵은집에는 이 시기 성균관에는 인재가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열기가 뜨거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 정책 중 가장 혁명적인 것은 전민변정도감의 설치였습니다. 1366년 왕은 이 기구를 설치하여 부패한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여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고려사 권칠 18식화지에는 공민왕 15년 1366년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바로잡았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권문세족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저항했습니다. 위조 문서를 만들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심지어 왕에게 직접 항의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고려사저료에는 권문세족들이 전민변정도감의 조사를 방해하고 조사관들을 위협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진사대부들은 이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정몽주는 직접 전민변정도감의 조사관으로 활동하며 불법 토지를 환수했습니다. 그는 권문세족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권문세족의 가장자 장이 정몽주를 찾아와 회유했습니다. 정대강, 우리 집안의 토지는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요. 조상의 유산을 빼앗는 것이 옳소. 정몽주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 토지가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지 조사하면 알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의 활동으로 수많은 토지와 노비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던 백성들이 해방되었고 토지를 잃었던 중소지주들이 땅을 되찾았습니다. 고려사 권칠 18식화지에는 전민변정도감의 활동으로 수만 명의 노비가 양인으로 해방되었고 수천결의 토지가 환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공민왕과 신진사대부들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속도는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권문세족들의 저항이 완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쌓아온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개혁을 방해했습니다. 지방 관리들을 매수하고 문서를 조작하며 심지어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367년의 어느 날 전민변정도감의 조사관 한 명이 지방에서 조사를 하다가 정체불명의 무리에게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려사저료에는 권문세족들이 사주한 자들이 조사관을 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민왕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그는 측근 신하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개혁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소. 법을 만들어도 지켜지지 않고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소. 왕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정몽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100년의 폐단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신진사대부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색과 정몽주는 비교적 온건한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기존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젊은 사대부들 중 일부는 더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도전, 조준 같은 인물들은
권문세족을 완전히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봉집에 실린 정도전의 글을 보면 그의 급진적 사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썩은 나무는 베어내야 새 나무가 자랄 수 있다. 구체제를 온전시키면서 개혁을 하려는 것은 모순이다. 1368년 중국 대륙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고 원나라를 몽골 초원으로 몰아낸 것입니다. 명사 권일태조 본기에는 홍무원년 1368년 정월 주원장이 남경에서 황제에 즉위하고 국호를 명민기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이 개경에 전해지자 조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고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나라와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아니면 명나라를 견제해야 할까요? 친진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색은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명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사신을 보내 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반면 일부 강경파들은 명나라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명나라에 복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민왕은 이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정몽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대세를 따라야 합니다. 명나라는 이제 중원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독립을 유지하려면 명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색도 동의했습니다. 명나라를 적대하면 또다시 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외교적 관계를 맺되 우리의 자주성은 지켜야 합니다. 결국 공민왕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1369년 첫 사절단이 남경으로 향했습니다. 고려사 권 133명 태조 홍무제 조에는 기유년 1369년에 왕이 사신을 보내 명나라에 할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려가 새로운 국제 질서에 편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개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은 열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권문세족의 저항은 집요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정이었습니다. 전쟁과 개혁으로 국가 재정이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개혁을 지지했지만 당장 생활이 나아지지 않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고려사 권 78식화지에는 이 시기 국가 재정이 어려워져 관리들의 녹봉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민왕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는 신진 사대부들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이들만으로는 갱년의 적폐를 청산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인이 개혁을 시작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소. 하지만 이루어진 것은 얼마나 되오. 과인의 이상은 너무 높았던 것이 아닌가 싶소. 정몽주가 왕을 위로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 이루신 업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났고 부패한 권문세족을 숙청했으며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색도 거들었습니다. 전하, 역사는 전하를 기억할 것입니다. 비록 모든 개혁을 완성하지 못했다 해도 전하께서 뿌린 씨앗은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개혁의 꿈은 아직 멀었고 적은 사방에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를 지탱해 주던 가장 소중한 사람이 곧 그의 곁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공민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은 등장했지만 진정한 개혁의 완성은 아직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던 한 사람, 노국 공주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1365년 봄, 개경 궁궐의 후원에는 살구꽃이 만발했습니다. 공민왕은 노국 공주와 함께 꽃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왕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얼굴이 예전보다 창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군, 괜찮으십니까? 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국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마,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노국 공주, 본명은 보르지긴 부다시리 벌지짓 위에드 시르였습니다. 그녀는 원나라 황실의 후손으로 1349년 공민왕이 아직 원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 결혼했습니다. 고려사 권 39 공민왕 세가에는 기축년 1349년 봄, 왕이 원나라에서 노국대 장공주를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공민왕은 19, 노국 공주는 18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이 싹텄습니다. 공민왕이 고려로 돌아온 후에도 노국 공주는 항상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왕이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애쓸 때 원나라 출신인 공주의 입장은 매우 미묘했습니다. 친정 나라와 남편의 나라가 대립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공민왕의 편에 섰습니다. 1356년 공민왕이 친원파를 숙청할 때 일부 신하들은 원나라 출신인 왕비의 반응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노국 공주는 왕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고려 사저료 권 26에는 왕비가 왕의 개혁을 적극 지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고 진실했습니다. 공민왕은 정무로 바쁜 와중에도 매일 공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시를 읊으며 음악을 즐겼습니다. 공민왕은 뛰어난 화가였고 노국 공주는 그의 작품을 감상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궁중의 나인들은 두 사람의 금슬을 부러워했습니다. 묵은집에 실린 이색의 기록에는 왕과 왕비의 사랑은 궁중에서 모범이 되었고 왕은 국궁을 두지 않고 오직 왕비만을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1365년 노국 공주가 임신을 했습니다. 공민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개혁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던 왕에게 이는 더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왕은 온 나라에 사면령을 내리고 백성들에게 쌀과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고려사 권 39 공민왕 세가 14년 조에는 왕비가 임신하자 왕이 크게 기뻐하여 죄수들을 사면하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몸은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입덧이 심했고
중기로 갈수록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어이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공민왕은 밤낮으로 공주의 곁을 지켰습니다. 중요한 조정회의도 미루고 공주의 병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국정을 돌봐달라고 간청했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잠시 비워도 되지만 왕비의 곁은 비울 수 없소. 1365년 11월 노국공주는 해산의 고통 속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려 사저료 권위 17에는 을사년 1365년 11월 왕비가 아들을 낳았으나 곧 죽었다고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의 기록 뒤에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도 컸지만 더 큰 문제는 공주의 건강이었습니다. 출산 후유증으로 공주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고열이 계속되었고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어이들은 총동원되었고 전국에서 명의들이 불려왔습니다. 심지어 원나라에까지 사신을 보내 명약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중세의학으로는 산요결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민왕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불교 사찰과 도교, 도관의 사람을 보내 기도를 올리게 했습니다. 전국의 산천에 제사를 지냈고 무당들을 불러 구슬하게 했습니다. 고려사 권 39 공민왕 세가에는 왕이 왕비의 병을 고치려고 온갖 기도와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개혁적이었던 왕이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신하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1365년 12월 어느 추운 밤 노국공주는 잠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병상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공민왕을 보고 힘겹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왕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대군, 울지 마세요. 공주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저는 마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마마께서 개혁을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고려를 위대한 나라로 만드세요. 공민왕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소, 대군. 하지만 그대가 없으면 과인은 어떻게 살란 말이오. 그대는 과인의 전부였소. 노국공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마, 약속해 주세요. 제가 떠난 후에도 강한 왕으로 남아 계신다고. 백성들을 잊지 마시고 개혁을 멈추지 마세요. 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공주는 다시 의식을 잃었고 1365년 12월 말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34살이었습니다. 고려사 권 39 공민왕 세가 14년 조에는 갑진 12월 기사일 무국대 장공주가 수창궁에서 승하했다. 왕이 통곡하며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주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백성들도 선정을 베풀었던 공주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민왕의 슬픔은 강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밤낮으로 공주의 관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위로하려 했지만 왕은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고려 사저료에는 왕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례는 극진하게 치러졌습니다. 공주는 정릉전릉에 안장되었고 시호는 인덕련대이라 했습니다. 공민왕은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매일 능을 찾아가 공주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공주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고 매일 그 앞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고려사 권 72 예지에는 왕이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그려 항상 곁에 두고 그리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주를 잃은 후 공민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열정과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과 우울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조정회의에 나와도 멍하니 앉아 있을 뿐 국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이 준비한 개혁안을 보고받아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이색과 함께 깊은 우려를 나눴습니다. 왕께서 너무 상심하셨습니다. 이래서는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1366년 봄이 되었지만 왕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예술과 종교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거나 불경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민왕은 원래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공주를 잃은 후의 작품들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관음보살상을 즐겨 그렸는데 고려사 번백 17열전에는 왕이 그린 관음상은 신묘하여 마치 살아있는 듯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만으로는 왕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미신에 빠져들었습니다. 무당과 승려, 도사들이 궁궐을 드나들며 왕에게 영험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왕은 이들의 말을 믿고 거액의 재물을 시주했습니다. 전국의 사찰에 거대한 불상을 세우고 법회를 열게 했습니다. 고려사저료 권위 17에는 왕이 불사포슈에 과도하게 재물을 쓰자 국고가 고갈되었다. 비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간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몽주가 용기를 내어 왕에게 직언했습니다. 전하, 돌아가신 왕비를 그리워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개인의 슬픔에만 빠져 계실 수는 없습니다. 왕비께서도 전하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시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공민왕은 정몽주를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경의 말이 옳소. 하지만 과인은 힘이 없소. 대군을 잃고 나니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오. 과인이 아무리 개혁을 해도 결국 무엇이 남겠소.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지 못한 왕이 나라를 어찌 지킨단 말이. 정몽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왕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계속 돌아가야 했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은 왕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 국정을 유지했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의 활동은 계속되었고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단속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왕의 적극적인 지지 없이는 개혁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367년 왕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노국공주가 나타나 자신을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때는 죽은 공주가 궁궐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측근들은
왕이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왕이 왕비를 잃은 후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이 시기 공민왕 주변에는 간신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슬픔과 약함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신돈이라는 승려가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돈은 왕에게 노국 공주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접근했습니다. 왕은 그를 믿었고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사 권백이23 신돈 열전에는 신돈이 왕의 슬픔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았다 비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추진했던 개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정몽주와 이색은 여러 차례 왕을 설득하려 했지만 왕은 점점 더 그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왕의 마음속에는 오직 죽은 공주에 대한 그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의 상실은 한 사람의 왕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는 곧 국정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아름다웠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고 고려의 운명도 함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371년 노국공주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났지만 공민왕의 슬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슬픔은 가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어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왕의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때 개혁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왕은 이제 미신과 향락에 빠져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간신들만이 득실거렸습니다. 고려사 권 39, 공민왕 세가 20년 조에는 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간신들에게 속아 나라가 어지러워졌다고 통탄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도는 이 시기 궁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천민 출신의 승려였지만 왕의 총애를 받아 막강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신도는 왕에게 노국 공주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불사를 크게 일으켜야 한다고 말하며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에게 반대하는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고려사 권백이23 신돈 열전에는 신돈이 권력을 잡은 두 충신들을 내쫓고 간신들을 등용하여 나라가 날로 혼란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몽주와 이색을 비롯한 신진 사대부들은 신돈을 제거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왕이 신돈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71년 봄, 정몽주는 다시 한번 왕에게 간언했습니다. 전하, 신도는 간사한 무리입니다. 그가 전하의 슬픔을 이용하여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그를 멀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노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신도는 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경들은 과인의 고통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결국 신진 사대부들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신돈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371년 여름, 이인, 경복흥 등 권문세족 출신 대신들과 연합하여 왕에게 신돈의 죄상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고려사저료 권 28에는 신돈이 국고를 축내고 백성들을 괴롭히며 충신들을 모함했다는 고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론도 신돈을 규탄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침내 공민왕은 마지못해 신돈을 유배 보냈고 얼마 후 사형에 처했습니다. 신돈이 제거된 후 신하들은 왕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개혁에 나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오히려 더욱 방황했습니다. 신돈이라는 의지처마저 잃은 왕은 더욱 깊은 고독에 빠졌습니다. 그는 궁중의 환관과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지냈고 정사는 점점 더 뒤로 밀려났습니다. 고려사에는 신돈을 제거한 후에도 왕의 행실이 나아지지 않고 더욱 방탕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공민왕 주변에는 자제이즈 띠웨이라는 친위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을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젊은 무사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홍윤, 최만생, 한한 등이 있었습니다. 왕은 노국공주를 잃은 후 이들과 가까이 지내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고려사 권사시보 공민왕 세가에는 왕이 자제이들을 총애하여 함께 지내며 정사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74년 공민왕이 왕위에 오른 지 2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명나라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 철령이 설치를 통보했습니다. 철령 이북의 땅을 명나라 직할지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민왕이 그토록 노력하여 되찾은 국방 영토를 다시 빼앗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려사 권백삼십삼명 태조 조에는 갑인년 1374년 2월 명나라가 철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하자 고려 조정이 크게 반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영을 비롯한 무신들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굴복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명나라와 싸워서라도 우리 땅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인임을 비롯한 문신들은 신중론을 폈습니다. 명나라는 강대합니다. 무모하게 대항하다가는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공민왕은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명나라와 대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때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시 또 다른 강대국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명나라 사신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령 이북은 우리 고려의 땅이오. 결코 양보할 수 없소. 고려사저료 권위 18에는 왕이 명나라의 요구를 거부하고 요동정벌을 준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요동정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군사를 징집하고 군량을 모으며 무기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이 공민왕의 마지막 개혁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노국공주를 잃고 방황했던 그가 마침내 다시 한번 고려의 자주를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은 분열되었습니다. 최영과 같은 강경파는 왕을 지지했지만 이인임을 비롯한 온건파는 반대했습니다. 신진사대부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1374년 9월 비극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의 요동정벌 계획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측근인 홍윤을 포섭했습니다. 홍윤은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야심도 컸습니다. 그는 왕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고려사 권133 홍륜 열전에는 홍륜이 왕의 의심을 받을까 두려워 영모를 계획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륜은 최만생, 한한 등 자제의 동료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왕이 잠든 밤을 이용하여 망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어린 왕자를 옹립하여 자신들이 실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의 살해가 아니라 쿠데타였습니다. 고려사저료 권위 18에는 홍륜 등이 명모를 꾀하여 왕을 시해하려 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374년 9월 22일 밤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공민왕은 침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44세가 된 왕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홍륜과 최만생 등은 조용히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왕을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자제이었기에 궁궐 안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침전의 문이 열리고 칼을 든 자객들이 잠든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려사 권39 공민왕 세가 23년 조는 그날 밤의 참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인년 1374년 9월 임술일 밤 홍륜, 최만생 등이 침전에 들어가 왕을 시해했다. 왕의 나이 44세였다. 이 짧은 기록 뒤에는 한 시대의 종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 고려를 자주 독립국으로 만들려 했던 왕의 꿈은 이렇게 피로 물든 밤과 함께 끝났습니다. 아침이 되어 왕의 시해 소식이 궁궐 밖으로 퍼지자 개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했고 신하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정몽주는 왕의 주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신들이 전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이색 역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묵은집에는 공민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색의 시가 실려 있는데 그 슬픔이 절절하게 배어 있습니다. 홍륜과 최만생 등 영모자들은 곧 체포되어 능지처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민왕의 뒤를 이어 10살의 어린 우왕이 즉위했지만 그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실권은 이인임을 비롯한 권문 세족들이 장악했습니다. 공민왕이 그토록 억제하려 했던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고려사 권133 이인임 열전에는 우왕이 어리자 이인임 등이 권력을 농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에서는 벗어났지만 명나라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권문세족을 숙청했지만 새로운 권력층이 다시 부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토지 개혁을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등용했던 신진 사대부들은 여전히 소수였고 구세력의 반발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노력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은 다음 세대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등용했던 신진 사대부들, 특히 정몽주, 정도전, 조준 등은 계속해서 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고려사 권117 정몽주 열전에는 정몽주가 공민왕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추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민왕이 강조했던 자주 정신은 구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그 자신은 명나라와의 대결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외세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정신은 고려 말기 지식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삼봉집에 실린 정도전의 글을 보면 그가 공민왕의 자주 정신에서 큰 영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민왕의 토지 개혁 시도는 비록 실패했지만 후대의 과전법 시행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1391년 조선 개국을 앞두고 시행된 과전법은 공민왕이 추진했던 전민변 정도감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고려사 권칠 18식화지에는 과전법은 공민왕 이래의 토지 개혁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민왕은 고려의 마지막 자주군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왕들, 우왕, 창왕, 공양왕은 모두 권신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공민왕만이 진정으로 왕권을 행사하며 나라를 개혁하려 했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고려사저료에는 공민왕 이후 고려는 명목만 유지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붕괴의 길을 걸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1392년 공민왕이 죽은 지 18년 후 고려는 멸망했습니다.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 조선을 건국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성계는 공민왕과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자춘, 공민왕의 명을 받아 쌍성 총관부를 함락했고 이성계 자신도 그 전투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조 총서에는 태조가 공민왕 때 큰 공을 세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 조준, 남은 등은 모두 공민왕 시대에 성장한 신진사대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민왕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고 토지 제도를 개혁하며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 했던 조선의 건국 이념은 모두 공민왕 시대에 싹 텄던 것들이었습니다. 공민왕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역사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원나라의 속국이었던 나라를 자주독립국으로 만들려 했던 그의 꿈, 부패한 권문세족을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 했던 그의 이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 했던 그의 신념은 모두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고려사 사신스 전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공민왕은 원나라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를 회복하려 했으나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비운해 죽었다. 하지만 그의 뜻은 후세에 전해져 조선 건국의 기초가 되었으니 그 공적이 작다 할 수 없다. 1374년 9월에 그 비극적인 밤, 침전에서 쓰러진 44세의 왕. 그는 노국 공주를 그리워하며 외로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품었던 개혁의 꿈, 자주의 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역사의 강물을 따라 흘러가 다음 시대의 토양이 되었고 마침내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공민왕. 그는 시대를 앞서간 개혁군주였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비운의 남편이었으며 조국의 자주를 위해 싸운 마지막 고려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